빛이 있기에 인류는 역사 절반을 찾을 수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전기박물관 학예사 이상일입니다. 전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불, 스위치, 전등 이런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 또한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어두운 곳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밤이 되어도 거리는 가로등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으며 터널과 지하도로 또한 빛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심지어 번화가의 지하상가의 경우 낮보다도 더 밝게 밝히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밤에도 별빛과 달빛을 보기 어려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빛의 삶은 언제부터 누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 현대에서도 이 빛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한반도의 야간 사진을 촬영했는데 북한은 이웃나라인 한국과 중국에 비해 완전히 어두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땅은 마치 서해와 동해가 서로 이어진 것처럼도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빛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전쟁을 거치며 많은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이 파괴되며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던 것은 1961년 한국전력이 발족된 후 1964년에야 처음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말에 이르러서야 한국전력의 농어촌 전기 보급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시골에서도 전기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전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삶을 생각하면 사극과 시대극 영화, 드라마를 통해 방마다 촛불을 켜고 밝게 생활하는 모습을 접해왔습니다. 조선시대 민화와 혼례도를 봤을 때에도 촛불과 등잔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과 장례 등 관운 상제 시에만 관청에서 밀랍으로 만든 초를 배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빛에 대한 갈망은 조선시대 말 외국에 파견된 사절단의 기록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1896년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파견된 사절단 김등련은 유리등이 스스로 빛을 내어 두루 광채를 발하니 온 주위가 밝아져 밤이 사라졌구나 라고 감탄하였습니다. 1883년 미국과 수교를 계기로 보빙사로 파견된 육일주는 가스등과 전등으로 모든 집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으며 전기가 출현하여 수많은 집들을 두루 밝히며 우리 사회를 편리하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지러울 정도로 눈부신 빛 속에 있었다는 홍영식 부사의 감상, 암흑세계에서 태어나 광명세계로 들어갔다 다시 암흑세계로 돌아왔다는 민혁이 정권 대신의 감상은 자유롭게 빛을 사용하지 못하던 시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빛에 대한 갈망이 오랜 우리 역사 속에 함께 해왔기에 우리는 1887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왕실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빛을 밝힐 수 있었고 지금의 한국전력이 미래 에너지 사업을 이끌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 빛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정말로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논어의 공자는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고지신이란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빛과 조명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는 오랜 시간을 통해 발전과 변화를 해왔으므로 먼저 빛과 조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이용하게 되면서 인류는 번성하여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불에 익혀 먹으면서 소화기관이 간소화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두뇌의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을 통해 기후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인류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불의 이용법이 바로 빛을 밝히는 조명입니다. 불을 통해 어둠을 극복할 수 있었기에 인류의 활동 시간은 어두운 밤까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점으로 인류는 야간 시간을 활용해 도구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지능을 발휘해 예술과 문화를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최초의 조명도구, 즉 등잔이 어디에서 처음 확인되었는지입니다. 최초의 등잔은 후기 구석기 시대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프랑스의 라스크 동물 벽화로 잘 알려진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베제르 계곡의 선사적지와 동굴 벽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명도구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인류는 횃불과 모닥불의 형태로 불을 통제하고 조명에 활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재는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연기와 그을음 때문에 동굴 벽화와 같은 섬세한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좀 더 세밀한 불의 통제, 그리고 연기와 그을음이 적은 빛을 위해 등잔을 고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등잔들은 돌로 제작되었으며 연료를 담을 수 있도록 내부를 파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타고 남은 연료 찌꺼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고안한 종류도 있습니다. 돌을 세심하게 다듬어 명확한 형태의 손잡이를 만들고 연료를 담는 부분도 매끄럽게 제작한 종류를 보면 저 먼 옛날 인류가 가졌던 예술성과 사고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등잔에 불을 피하기 위한 연료로는 당시 사냥감인 소나 양 종류의 동물성 기름을 활용했는데 보건 실험 결과 횃불보다는 빛의 강도가 약했으나 밀폐된 동굴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빛을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사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프랑스에서 발견된 등잔과 흡사한 형태의 석기가 존재함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순천 월평 유적과 임실 하가 유적에서 출토된 석재 용기는 프랑스 베제르 계곡에서 출토된 후기 구석기 때 조명도구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학설에서는 한국에서 처음 조명 전용 연구의 도구로 평양 일대에서 출토된 낭낭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과 임실에서 출토된 이 종이들의 형태가 너무나 등잔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오랜 옛날부터 예술 및 문화 활동이 활발했을 것이며 등잔 또한 사용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동물 벽화나 암각화, 그리고 더 많은 조명도구의 출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조명도구가 후기 구석기 시대에 출현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 속 도구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부족한 단계입니다. 동굴 벽화와 같은 특정한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장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대부분의 조명은 화롯불과 횃불이 주를 이뤘을 것입니다. 조명도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보급되던 시기는 청동기 시대부터로 생각되는데 본격적으로 주거지를 건설하고 신뢰 개념의 확립과 종교와 사상, 권력의 개념도 인류에게 생기면서 조명도구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동양과 서양, 이 각각의 조명도구에서 다른 모습이 확인됩니다. 먼저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은 빛을 밝히기 위한 연료로 기존 동물지방에서 점차 식물기름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 등잔을 살펴보면 빛 밝기의 세기가 약한 동물성 기름을 사용한 탓에 여러 개의 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입니다. 그러나 초중기 청동기 시대가 지나가며 일찍이 과수원을 조성하고 올리브 기름을 풍족하게 생산하게 되면서 점차 일반적인 모양에서 벗어나 한쪽만 뾰족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쉬운 램프와 같은 모양을 갖추어갑니다. 철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오랜 그릇 모양의 등잔에서 벗어나 두꺼운 바닥을 가지고 한 개의 심지를 꽂는 주둥이와 밀폐된 디자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양은 등잔이 넘어졌을 때 화재의 위험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밀폐를 통해 식물성 기름의 산패를 막는 목적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의 경우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는 조형 방식이 주를 이루며 시작됩니다. 온난한 지중해의 기후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양 문명과 자연 환경에서 차이가 있었기에 식물성 기름을 다량 확보할 수 있는 작물이 없었던 것에 기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삶에서 친숙한 전통 식물 기름인 참기름 또한 중국의 한나라가 건국되고 기원전 2세기에 장건의 실크로드 개척 시기에야 비로소 서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동양의 이른 시기 등잔의 경우 그릇 가운데에 뾰족한 바늘과 같은 구조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뾰족한 바늘 모양의 용도로는 동물의 기름을 고정하거나 동물의 기름을 태우기 위한 심지를 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서 동물 기름을 사용한 탓에 발생한 또 다른 하나의 특징으로 불을 밝히는 잔 부분이 여러 개가 달린 형태의 조명도구가 유행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식물 기름보다 불빛이 약한 동물 기름을 사용한 탓인지 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한나라 시대에는 여러 개의 가지가 달린 등, 즉 다지 등의 형태가 왕실과 귀족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광량이 약하다는 단점 외에도 동물의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밝힐 때에는 또 하나의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냄새와 연기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중국에서는 재미있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마치 현대사회의 주방 후드팬과 같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불이 피어지는 곳 상부에 연기를 모을 수 있는 관을 설치하고 그 연기를 내부에 숨겨진 공간으로 모으는 방법입니다. 해당 공간은 물이 채워져 있기에 연기와 냄새를 물에 녹일 수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식물의 기름을 조명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가 대표되는 삼국시대가 지나가고 한국의 삼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은 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시대입니다. 중국의 분쟁이 끝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경제력의 증가 속에서 식물 기름의 생산 또한 늘어나기에 불을 밝히기 위한 연료로 보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 조명 도구는 일반적인 접시 형태를 띠는 종류가 늘어납니다. 또한 의자, 책상, 침대를 활용하는 입식생활의 모습이 건축에도 반영되면서 받침대가 긴 모양의 형태에서 짧거나 분리된 형태로 조명 도구 또한 변화됩니다. 또한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지는 고대 중국의 통일제국이 세워지면서 더욱더 문화가 발달하고 문물이 풍족해집니다. 따라서 조명 도구에도 이 영향이 반영되는데 벌집의 밀랍으로 만들어진 초가 보급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촛대도 함께 출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명 도구가 어떻게 처음 출현하였는지, 그리고 동양과 서양에는 각각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전개되는지 간략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빛을 밝히는 데 있어 그 도구의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류는 끊임없이 저품질의 동물성 기름에서 고품질의 식물성 기름으로, 그리고 보관과 품질이 좋은 밀랍초까지 개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현대의 우리에게 끊임없는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은 오랜 인류의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자연 환경에 의하여 저품질의 동물성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해로운 연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고대인의 노력을 보면 부족한 자원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번쯤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빛을 밝히고 있는 전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낭낭으로 시작되는 한국 조명등의 역사, 그리고 신라 가야의 조명과 상형토기 등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 전기박물관 학예사 이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